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지은입니다. 올해 42살이고 15 해전 30살의 남편 민준 씨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갓 하반신마비가 된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졌죠. 그때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제게 젊은이 새 출발을 하라며 하반신마비 노인을 모시고 고생할 필요 없다고 권했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반신각을 안 했었죠. 하지만 침대에 누워 멍한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돔이 막 터오는 시간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 소리에 깬 것이 아니라 지난 15해 동안 몸에 밴 생체시계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께서 깨실까봐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을 향했습니다. 먼저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냉장고에서 어제 사온 신선한 채소와 달걀을 꺼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가 좋지 않으셔서 음식은 부드럽게 만들어야 했고 영양도 있지 않으셔서 음식은 부드럽게 만들어야 했고 영양도 있지 않았고 아침 식사가 준비되자 저는 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깨지 않으셨더군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가볍게 팔을 두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깨세요. 아침 드셔야죠. 시어머니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눈빛은 조금 흐릿했고 한참 저를 보시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을 조금 올려 편안하게 기대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 저는 따뜻한 물을 가져와 양치를 도와드리고 천천히 앉혀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반신 감각이 없으셨고 팔에도 힘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매일 마사지를 해드리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빨리 위축될 테니까요. 근육이 더 빨리 위축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집 소식이나 오늘 날씨 같은 것들이었죠. 마사지를 마친 후 저는 그릇을 씻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방 2칸짜리 낡은 주택은 민준 씨가 남긴 것이었죠. 지금은 저와 시어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저는 깨끗하게 치워 먼지 하나 없게 관리했습니다. 지난 15해 동안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제가 혼자 감당했습니다. 장보기, 요리, 빨래, 청소, 시어머니의 옷 입히기, 씻기기, 병원 진료와 약 타오기 이야기가 나오니 제가 할 말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하반신마비 외에도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계셔서 늘 약을 드셔야 했죠.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휠체어를 밀고 함께 줄을 서서 접수하고 검사받고 약을 타왔습니다. 병원비도 제가 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근처 마트에서 판매원일을 구했습니다. 판매원일을 제가 냈습니다. 한 달 월급은 300만 원도 망설인 적이 없었습니다. 일상생활비와 시어머니의 병원비에 쉬었죠.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께 민준 씨의 형님인 정훈 씨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왜 모든 것을 저 혼자 모셨냐고요. 맞습니다. 정훈 씨는 시어머니의 장남이자 민준 씨의 친형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하반신마비가 되신 후로는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와서 과일이나 빵을 사오기도 했지만 갈수록 갈 길이 뜸해져 나중에는 반년도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온 것은 작년 설 명절 때였습니다. 아내 수미 씨와 아들 도윤이와 함께 빈손으로 왔었죠.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수미 씨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 집 너무 낡았다.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과일을 권했습니다. 그제야 정우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어머니께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직 말씀이라. 어떠시긴요? 늘 똑같으시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웃었습니다. 그러자 정훈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지은 씨 고생이 많지.
하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어. 집안 살림도 많고 도윤이도 학교 가야 해서 어머니를 돌볼 시간이 없어. 앞으로도 지은 씨가 좀 더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아. 그들은 30분도 채 앉아있지 않고 떠났습니다. 갈 때는 인사 한마디 없이 말이죠. 저는 그들의 감사함을 바라고 시어머니를 모신 것이 아니었지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도 여자이고 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어 저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부드러운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고기와 채소를 듬뿍 넣었죠. 시어머니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 저는 몸을 뒤척여드리고 기저귀 패드를 깔아드린 후 낮잠을 주무시게 했습니다. 저는 남은 반찬으로 대충 식사를 해결하고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지난 15해 동안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지루하고 힘들게 말이죠. 가끔은 억울한 마음에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의지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민준 씨의 임종 전 부탁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다시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저는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이토록 헌신했으니 시어머니께서도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이 집과 살림살이 좀 제 몫이 있으리라고 말이죠. 오후 4시쯤 제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집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 집에 있어요? 저는 손을 닫고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박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박 여사님은 안으로 들어와 안방을 흘금 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대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소식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방금 주민센터에서 오는 길인데 직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정보를 등록하고 있어요. 조만간 정식 공고가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며 박 여사님은 제 손에 안내문을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등록진이에요. 잘 보관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알려줄 거예요. 저는 안내문을 받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재개발이라니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이 낡은 집은 위치는 좋았지만 오래되어 시설도 낡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죠. 이제 기회가 찾아왔으니 제 마음은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럼 재개발 보상금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목소리를 낮춰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직원들 말로는 우리 동네가 지리적으로 좋아서 평당 보상금이 직원들 말로는 우리 동네가 지리적으로 좋아서 평당 보상금이 7, 8억이라니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금액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제 월급이 300만 원 남짓인데 이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죠. 이 돈이 있으면 저는 넓고 밝은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 저도 숨통을 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쉴 틈을 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쉴 틈 없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심지어 일부 돈을 저의 노후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박 여사님을 배웅한 후 저는 안내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마음속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저는 안방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아직 주무시고 계셨고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늙은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깨어나시면 재개발 소식을 알려드려 기뻐하시게 해야겠다고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식사를 도와드리면서 재개발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대요. 보상금이 7, 8억은 된대요. 그때 되면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환경도 좋고 어머니 돌보기도 편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도 얼굴에 아무런 기색도 없으셨고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눈빛도 어딘가 회피하는 듯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천천히 입안에 밥을 삼키고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반응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마치 한 바가지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기쁘지 않으세요?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싫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시선을 피하며 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쁘지 않은 건 아니다. 그저 이 낡은 집이 익숙해서 떠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낡은 집이 익숙한 건 알지만 새 집은 시설이 좋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어머니 오르내리기도 편하고요. 게다가 채광이나 통풍도 이 낡은 집보다 훨씬 좋아서 어머니 건강에도 훨씬 좋아서 어머니 건강에도 돛보다 훨씬 좋아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전에는 무슨 일이든 제게 몇 마디라도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셨는데 오늘은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자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 저는 식기를 정리하고 잠시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다시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가요. 방 3칸짜리 집이면 가장 좋겠어요. 한 칸은 어머니 쓰시고 한 칸은 제가 쓰고 남은 한 칸은 서재로 쓰면 어때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제 말을 가로채셨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딱딱했습니다. 집을 고르는 일은 네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때 되면 내가 정훈이와 상의할 것이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훈 씨와 상의한다고? 왜 그와 상의해야 하죠? 이 집은 민준 씨의 아버지가 남긴 것이고 따지고 보면 민준 씨의 몫도 있었습니다. 이제 민준 씨가 없으니 그의 아내인 저에게는 발언권이 없는 건가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우리 둘이 사는 집인데 왜 아주버님과 상의해야 해요? 그리고 이 집에는 민준 씨의 몫도 있잖아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제 말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지은아,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집은 조씨 가문의 재산이야. 너 같은 남의 집 사람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네가 아직 여기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조씨 가문이 할 도리를 다한 것이다. 시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칼날처럼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15해 동안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결국 그분의 눈에는 제가 그저 남의 집 사람에 불과했다니. 저는 마음속의 억울함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15해 동안 모셨는데 정말 어머니 마음속에는 제가 그저 남의 지가 그저 민준 씨가 떠날 때 저더러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 부탁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요. 시어머니께서는 차갑게 저를 한 번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헌신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신은 헌신이고 재산은 재산이다.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집은 조씨 가문의 것이니 재개발 보상금도 당연히 조씨 가문의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너 같은 남의 집 사람은 이 일에 끼어들 자격이 없고 한 푼도 나눌 자격이 없다. 그 말을 마치고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더 이상 저를 사는 눈을 감으시고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지난 15, 태의 제 헌신이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마음속에 저는 한 번도 이 가문의 일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며 마치 가시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지난 15해의 헌신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시어머니를 모신 것은 민준 씨의 부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5태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분에 대한 정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정말 그렇게 매정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께서 잠시 혼란스러우셨거나 재개발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제 헌신을 이해해 주시고 제 헌신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 불안한 감정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다음 날 저는 다크서클이 드리운 채 일어났습니다. 마음속 불안감은 먹구름처럼 거치지 않았죠. 아침 식사를 막 준비했을 때 마당 문 밖에서 정원 씨의 목소리와 함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은 씨, 집에 계세요?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정원 씨가 왜 왔지? 그는 반년에도 한 번 오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혹시 재개발 소식을 들었나? 저는 손을 닫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원 씨와 수미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원 씨와 수미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원 씨는 저를 보자마자 열정적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좋은 아침. 요즘 고생이 많지. 어머니 돌보는 게 쉽지 않아. 그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에 저는 온몸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신선한 거예요. 어머니 몸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몸무니 부신하시라고요. 과일 좀 상한님. 형님, 무슨 일이세요? 수미 씨가 한 발 앞서 집 안으로 들어와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과 형님 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우 씨의 이름을 듣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원래 흐릿했던 눈빛에 생기가 돌았죠. 시어머니께서는 몸을 일으키시며 제게 분부하셨습니다. 어서 네 아주버님과 형님께 물 한 잔 따라 드려라. 제가 물컵을 들고 나왔을 때 정우 씨는 이미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지은 씨가 어머니 돌보면서 게으름 피우지는 않았고요. 수미 씨도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은 씨가 잘 돌보지 못하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저희가 어머니를 늘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저는 옆에 서서 그들 부부가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커입니다. 시어머니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니. 전에는 왜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들의 아첨에 환하게 웃으시며 연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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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너희들이 효심 깊은 건 안다. 지은이가 나를 잘 돌보고 있어.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마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원 씨는 갑자기 화제를 돌려 재개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웃들에게 들었는데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면서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주민센터에서도 등록하러 왔다 갔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등록하러 왔다 갔습니다. 그의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보상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언제 나올지도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은 아주버님과 상의해서 처리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이 끝나자 정우 씨와 수미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수미 씨는 즉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어머니는 당연히 우리 정우 씨랑 상의해야죠. 정우 씨는 조 씨 가문의 장남이니까 집안의 큰일은 원래 그가 결정해야죠. 지은 씨 같은 남의 집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요. 또 남의 집 사람이라니 제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막 반박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말을 가로채셨습니다. 됐다. 지은아, 너는 가서 밥이나 해라. 네 아주버님과 형님이 모처럼 왔으니 점심은 여기서 먹고 가라.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들을 편들어 주시는 것을 알았기에 억울하고 분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밥을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안방의 움직임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해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 재개발 보상금, 집, 우리 것 같은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들면 들을수록 제 마음은 더욱 사늘해졌습니다. 저는 이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정우 씨 부부가 이번에 온 것은 재개발 보상금 때문이고 시어머니는 분명히 그들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요. 지난 15 태의 제 헌신은 그들의 눈에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 내내 수미 씨는 시어머니께 반찬을 끊임없이 덜어주며 듣기 좋은 말들을 끊임없이 늘어놓아 시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정우 씨는 가끔 제게 재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물었지만 저는 모호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미 씨는 자진해서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시어머니 옆에서 이야기나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다하지 않고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분명히 재개발 보상금을 독차지할 방법을 상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식기를 정리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했습니다. 문 앞에 막 다다랐을 때 수미 씨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재개발 보상금은 지은 씨에게 한 푼도 주면 안 돼요. 그 여자는 그저 남의 집 사람일 뿐이에요.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그 돈을 모두 저희에게 주세요. 저희가 어머니께 큰 집을 사드리고 잘 모실게요. 시어머니께 큰 집을 사드리고 잘 모실게요. 아예 안 주는 건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안다. 이 돈은 원래 정훈이에게. 안다. 수미 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뭐가 안 좋아요? 그 여자는 우리 조씨 가문의 집에서 15태 동안 살았고 우리 조씨 가문의 밥을 15태 동안 먹었으니 이미 그 헌신은 다 갚아진 거예요. 게다가 그 여자는 과부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뭐 하게요? 혹시 재혼해서 돈을 들고 가버리면 우리 조씨 가문만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던 집은 민준 씨의 집이지 형님들 조씨 가문의 집이 아니에요. 제가 시어머니를 15태 동안 모신 건 돈 때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죠. 수미 씨는 제 말에 깜짝 놀랐다가 곧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지은 씨, 우리 말 엿듣고 있었어? 그러고도 당당해? 이 집은 원래 조씨 가문의 것이고 민준 씨는 조씨 가문의 것이고 민준 씨는 조씨 가문의 것이지. 너 같은 남인이 조씨 가문의 것이지. 정훈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도 계시는데 천방지축으로 굴 거야. 이 재개발 보상금 문제는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거야. 어머니께서 누구에게 주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지.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공정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 시선을 피하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나는 일단 방으로 돌아가 있어라. 나는 네 아주버님과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눈앞에 이 세 명의 차가운 사람들을 보며 저는 제가 마치 우스꽝스러운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15해 동안 모시며 친어머니처럼 대했는데 결국 그들 모두에게 배척당하고 말 한마디 할 자격조차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몸을 돌려 안방을 나와 제 반연년 일이었을까? 만약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문을 닫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스스로에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정훈 씨 부부가 떠나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눈물을 닦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누워 계셨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자는 척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신경 쓰지 않고 부엌으로 가 남아있는 식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어떤 환상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다는 것은 제 권리를 지키려면 저 스스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원 씨 부부는 점점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과일을 들고 오고 가끔은 건강보조식품을 들고 왔습니다. 올 때마다 시어머니 주변을 맴돌며 시어머니를 쥐락펴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에게 점점 더 친근하게 대했지만 저에게는 점점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을 걸면 대답조차 귀찮아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재개발 보상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제가 시어머니를 돌본 증거들을 조용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두툼한 영수증 뭉치들, 병원 납부 영수증, 간병 기록, 그리고 제가 마트 사장님께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휴가를 낸 휴가 신청서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꼼꼼히 정리해 철제 상자에 넣어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것들이 유용할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저 스스로를 위한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략 일주일 후 주민센터에서 재개발 보상금 액수가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집은 8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한 빨리 재개발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은 이웃집 박 여사님께서 제게 몰래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물었을 때 그분은 마지못해 인정하며 정원 씨와 이미 상의해서 내일 합의서에 서명하러 갈 것이라고 말씀이다. 제 마음이 철렁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어머니, 합의서, 서명 같은 큰일을 저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차갑게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상의를 해. 이 집은 조씨 가문의 것이고 재개발 보상금도 조씨 가문의 것이야. 너와는 상관없다. 내일 내가 정훈이와 함께 가서 합의서에 서명하면 된다. 너는 갈 필요 없어. 저는 가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15해 동안 살았고 민준 씨가 떠난 후에도 제가 계속 어머니를 돌봤어요. 저는 이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고 싶으면 가라. 어차피 합의서 내용은 이미 정해졌다. 네가 가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은 씨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이 좋지 않은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뒤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오직 엔진 소리만 우문거렸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자 재개발 담당 직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몇 부에 인쇄된 재개발 합의서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몇몇 이웃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증인이 되거나 서명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정원 씨는 시어머니를 의자에 앉힌 후
합의서 한 부를 들어 재개발 담당 직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면여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면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그를 막으며 저는 서둘러 다가가 그를 막으며 저는 아직 합의서 내용을 보지 못했어요. 서명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제 남편의 몫이 있어요. 저는 합의서 내용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은 씨는 얼굴을 굳히며 저를 끌어당겨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여기서 억지 부리지 마. 어머니도 동의하셨는데 네가 왜 끼어드는 거야?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제 권리와 이익에 관한 것이니 저는 반드시 봐야 해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재개발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저 남의 집 사람일 뿐이야. 이 집과 상관없으니 그 여자 말 들을 필요 없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내가 합의서에 서명하면 된다. 재개발 사무소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규정상 재개발 합의서는 주택 소유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주택 소유자의 가족이라면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의 고집 덕분에 저는 마침내 합의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8억 원은 모두 조정은 씨 소유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 문구를 가리키며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재개발 보상금이 전부 아주버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제가 어머니를 15태동안 모신 건 아무 가치도 없는 건가요? 시어머니께서는 합의서를 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원래 정훈이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다. 너는 남의 집 사람이니 한 푼도 나눌 자격이 없다. 남의 집 사람이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15해 동안 모시면서 어머니께 물을 떠다 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밥을 먹여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 약을 타왔어요. 제가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돌봤는데 어머니께서는 저를 남의 집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어머니의 양심은 어디에 있나요? 주변 이웃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은 씨, 정말 쉽지 않아. 15해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으니 공로가 없어도 고생은 했지.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조씨 집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 아가씨에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수미 씨는 언제 왔는지 모르게 제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여기서 불쌍한 척하지 마. 네가 어머니를 모신 게 혹시 다른 속셈이 있었는지 누가 알아? 이제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니까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거지? 너도 너무 탐욕스러운 거 아니야? 제가 탐욕스러운 거 아니야? 저는 비웃으며 수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당신들은 시어머니를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이제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니까 당신들은 그 돈을 전부 가져가려 하면서 저에게 탐욕스럽다고 말할 염치가 있어요? 정훈 씨는 상황을 보고 즉시 한 발 앞으로 나서 수미 씨 앞에 서서 저에게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입 닥쳐. 이건 우리 조씨 가문의 집안일이야. 너 같은 남의 집사람이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어머니께서 이 돈은 전부 나에게 주라고 하셨으니 네가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눈앞에 이 늑대 같은 부부와 차가운 표정의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속의 억울함과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재개발 보상금 정말 저에게 한 푼도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감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지 않겠다. 너는 남의 집사람이니 나눌 자격이 없다. 이 말을 듣자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지난 15해의 제 헌신이
마치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15, 태동안 모셨고 결국 이런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가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눈빛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정은 씨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이 재개발 보상금 제가 그렇게 쉽게 당신들이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제 것은 제가 그렇게 쉽게 당신들이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뒤에서 수미 씨의 욕설과 정훈 씨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그들과 저 사이에 더 이상 어떤 정분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되찾고 그들이 그들의 매정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주민센터를 나오자 밖에 햇살은 눈부셨지만 저는 한 줄기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오가는 차량과 행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막막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제 것을 되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승에 있는 민준 씨를 위해서 말이죠. 주민센터에서 나온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혼자 길을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얼굴의 눈물 자국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큰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 무거워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왜 제가 진심을 다해 시어머니를 15, 태동안 모셨는데 결국 이렇게 내쫓기는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게 날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별들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칠흑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가 제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비록 재개발 보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몸을 돌려 집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 문 앞에 다다르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 불은 켜져 있었고 정훈 씨와 수미 씨는 아직 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으로 보아 8억 원을 어떻게 쓸지 상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그들 3명은 모두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미 씨는 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왜 또 왔어? 여기는 너를 환영하지 않아. 정훈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내가 충고하는데 현실을 직시하고 어서 이곳을 떠나. 이 집은 곧 철거될 거고 앞으로 너와는 앞으로.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재개발 보상금은 제 몫이 있어요. 민준 씨는 어머니의 아들이고 이 집의 절반은 그의 것이에요. 저는 그의 아내로서 그의 몫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뜨고 차갑게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말했다. 이 돈은 전부 정훈이에게 줄 거야. 너는 나눌 자격 없어. 민준이의 물건도 조씨 가문의 것이니 너 같은 남의 집사람이 상속받을 차례가 아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몸을 돌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철제 상자를 탁자 위에 놓고 뚜껑을 열어 안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당신들 이것들이 뭔지 보세요. 이건 제가 지난 몇 년간 어머니께 드린 약값 영수증이에요. 이건 병원 납부 영수증이고 이건 병원 납부 영수증이고 이건 제가 어머니를 돌본 간병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마트 사장님께 휴가를 낸 휴가 신청서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마트 사장님께 휴가를 낸 휴가 신청서예요. 저는 두툼한 영수증 뭉치를 들어 시어머니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누가 침대 곁을 지켰나요? 어머니께서 무엇을 드시고 싶어 하실 때 누가 비바람을 무릅쓰고 가서 사왔나요? 정훈 씨 부부는요? 그들은
지금 재개발 보상금을 가로채러 온 것 외에 무엇을 했나요? 수미 씨는 제 손에 있던 영수증 뭉치를 휙 가로채더니 보지도 않고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런 낡은 것들이 뭘 증명해. 네가 위조한 건지 누가 알아? 설령 진짜라고 해도 네가 시어머니를 모신 건 당연한 일이야. 그게 조씨 가문의 며느리로서 네 본분이라고.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본분은 민줄 씨를 돌보는 것이었어요. 민줄 씨가 떠난 후 저는 원래 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참아 버릴 수 없어서 남아 15, 태동한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저는 제 헌신이 어머니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당신들의 매정함과 배신이었어요. 정훈 씨는 한 발 앞으로 나서 저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여기서 억지 부리지 마. 어서 네 물건이나 챙겨서 이곳을 떠나.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에게 밀려 몇 걸음 뒤로 물러나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험악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의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들을 주워 다시 철제 상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 갈 거예요. 이 집에는 제 몫이 있고 재개발 보상금에도 제 몫이 있어요. 당신들이 저를 쫓아내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좋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정훈 씨는 말하고는 제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옷과 신발을 모두 바닥에 던지고 제 여행 가방을 끌어내어 제 물건들을 모두 담아 내던지려고 했습니다. 수미 씨도 옆에서 거들며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불운의 아이. 네가 우리 조씨 가문에 시집 온 후 민준 씨가 사고를 당했어. 이제 와서 우리 재개발 보상금을 가로채려 하다니. 당장 꺼져. 저는 달려가 그들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제 물건이에요. 그는 제 팔을 잡고 저를 문 밖으로 밀쳐낸 후 문을 닫고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문에 매달려 문짝을 힘껏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 열어. 내 물건 돌려줘. 문 열어. 집 안에서는 수미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네 말 안 들을 거야. 어서 가.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 저는 문짝을 계속 두드렸고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집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짝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모두 모여들어 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거 지은 씨 아니야? 왜 쫓겨났지?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재개발 보상금을 가로채려다가 아주버님한테 쫓겨났대.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줄은 몰랐네. 15해 동안 시어머니를 모신 게 재개발 보상금 때문이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돈을 탐하고 은혜를 모르는 여자로 비쳤던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 얼굴에 눈물을 닦고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을 저는 15해 동안 지켰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을 15해 동안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문 주인의 무정한 손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제게 한 치의 정이라도 베풀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15해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떠나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한 치의 추위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으니까요. 제 손에는 그 철제 상자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영수증뿐만 아니라 지난 15해의 제 헌신과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빚진 것을 저는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게 준 억울함을 저는 반드시 몇 배로 되갚아줄 것입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 푼도 없고 심지어 머물 곳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머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를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절친한 친구 수연 씨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늘 사이가 좋았습니다. 민준 씨가 떠난 후에도 그녀는 자주 저를 찾아와 저에게 더 자신을 위해 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제가 한마디를 내뱉자마자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연 씨는 제 이상한 기색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물었습니다. 지은 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흐느끼며 그동안의 일을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연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며 욕했습니다. 이 조씨 집안 너무 심한 거 아냐? 지은 씨, 슬퍼하지 마.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차분히 방법을 생각해보자.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수연 씨와 통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홀로 앉아 손에 철제 상자를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자 수연 씨의 눈이 붉어졌고 서둘러 차에서 내려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은 씨,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녀의 품에 안기자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있는데 그들이 너를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연 씨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한 후 지은 씨는 운전하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지은 씨, 걱정하지 마. 그 8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은 원래 지은 씨 목도 있었어. 그들이 독차지하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내일 당장 우리 변호사와 상담해서 어떻게 하면 지은 씨의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변호사라는 두 글자를 듣자 제 마음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저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법의 무기를 들고 제 권리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수연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제게 깨끗한 잠옷을 찾아주고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끓여주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굶었던 터라 개걸스럽게 국수를 다 먹었고 마음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에 저는 수연 씨가 준비해준 손님방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일어났던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냉정함, 정훈 씨의 흉악함, 수미 씨의 모진 말, 그리고 이웃들의 오해 섞인 말들이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몸을 뒤척이다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집에서 가져온 철제 상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가져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영수증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들을 한 장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모든 영수증에 지난 15, 태에 지난 15, 영수증을 넘기다가 갑자기 제 손이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붉은 천으로 감싸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저는 이 상자를 본 적이 없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내 붉은 천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교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언장의 작성 날짜는 민준 씨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본인 조민주는 본인 명의의 어느 아파트 단지, 어느 호에 있는 주택과 어느 호에 있는 호에 만약 본인이 불행히 세상을 떠나면 해당 지분은 지은이 전부 상속받으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이 유언장을 보고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준 씨가 일찍이 이런 점을 예상하고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집의 절반을 제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유언장이 있으니 저는 제 몫의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유언장의 다음 부분을 읽었습니다. 유언장 마지막에는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정란의 건강 상태는 원래 큰 문제가 없었으나 만약 나중에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다면 조정훈과 관련이 있으니 지은은 나중에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 이 문구를 보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반신 마비가 정훈 씨와 관련이 있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시어머니의 하반신 마비 시기가 민준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모두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일이 그렇지 않았던 걸까요? 제 마음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정우 씨가 시어머니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이 시어머니의 하반신 마비를 초래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정훈 씨를 감싸기 위해 이 일을 계속 숨겨왔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분이 정훈 씨에게 그렇게 편애하며 8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모두 그에게 주었던 것은 아닐까? 수많은 의문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발견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의 하반신 마비가 정말 정훈 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들은 재개발 보상금을 독차지할 자격이 더욱 없어질 것입니다. 지은 씨 찾았어? 수연 씨는 제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수연 씨, 찾았어. 유언장을 집의 절반을 나에게 남겼어.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반신 마비가 정훈 씨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수연 씨도 매우 흥분했습니다. 정말? 정말 잘 됐다. 이 유언장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지은 씨의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은 씨 시어머니의 하반신 마비 문제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정우 씨 같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상자 안에 있는 유용한 물건들을 모두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와 함께 서둘러 낡은 집을 떠났습니다. 낡은 집에서 나온 후 수연 씨와 저는 곧장 그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참지 못하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펼쳐 놓았죠. 창문을 통해 햇살이 유언장에 비쳤고 검은 글자들이 제 눈에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제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수연 씨는 제게 다가와 유언장을 함께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잘 됐다. 이 유언장이 있으면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거야. 정원 씨와 수미 씨가 재개발 보상금을 독차지하려고야. 저는 혼인관계 정리에 섬이 될 거야. 정훈 씨와 수미 씨가 재개발 보상금을 독차지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을걸. 이 물건들은 제가 정의를 되찾을 희망이었기에 반드시 잘 보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 수연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에 시어머니의 하반신 마비가 정훈 씨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이 일은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 만약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정훈 씨를 파멸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편에도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될 거야. 우리 소송에도 더 유리할 거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알아. 당시에는 모두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된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정훈 씨를 의심하지 않았어. 수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부터 시작할 수 있어. 당시 시어머니께서 하반신 마비가 되기 전으로 이웃들이 무슨 이상한 상황을 본 적은 없을까? 예를 들어 정훈 씨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것을 봤다거나 시어머니가 넘어졌을 때 정훈 씨가 현장에 있었다거나 그리고 당시 시어머니를 돌보던 의사나 간호사들은 뭔가 아는 것이 없을까? 맞아요. 15해전 일이지만 오래된 일이라도 어쩌면 누군가는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웃집 박 여사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정이 많으신 분이고 당시에도 자주 우리 집에 시어머니를 보러 오셨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뭔가 아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박 여사님께 가서 여쭤볼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그분은 당시 자주 우리 집에 오셨으니 뭔가 아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왕 변호사님께 다시 찾아가서 유언장을 보여드리고 이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반신 마비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함께 갈게. 혼자보다 둘이 낫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연 씨와 저는 유언장을 들고 다시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왕 변호사님은 유언장을 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합법적이고 유효합니다. 남편분의 서명과 지장이 있고 증인 서명도 있어 유언장 효력 발생의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 유언장이 있으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왕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자 제 마음은 완전히 놓였습니다. 왕 변호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반신 마비가 아주버님과 관련이 있다는 이 일은 만약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재개발 보상금 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주버님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시어머니가 왜 그를 편애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 판사님이 의뢰인 쪽으로 더 기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왕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목격자들을 찾아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 의사, 간호사 등입니다. 또한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의 당시 진료 기록을 열람하여 진료 기록에 하반신 마비 원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는지 이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수연 씨와 저는 곧장 박 여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희를 보자 반갑게 맞아들이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그동안의 일과 유언장 이야기를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유언장에 시어머니의 하반신 마비가 정원 씨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박 여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때 상황을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께서 하반신 마비가 되기 전으로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정원 씨와 시어머니가 싸웠다거나 시어머니가 넘어졌다거나 하는 일이요? 박 여사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자. 그때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어느 날 저녁에 내가 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집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 정확히 뭘 가지고 싸웠는지는 잘 못 들었는데 네 시어머니가 울면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소리만 들었어. 그때 나는 그들이 민준이 일 때문에 슬퍼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은 철렁했습니다. 정은 씨가 시어머니의 하반신 마비 전에 그분과 다퉜다니? 이것이 혹시 시어머니의 하반신 마비 원인일까?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넘어지거나 정훈 씨에게 밀쳐지는 것을 본 적은 없으세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잠시 듣다가 집으로 돌아갔어.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네 시어머니가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지. 내가 그분을 보러 갔을 때 정훈이도 있었는데 그는 네 시어머니가 너무 슬퍼서 갑자기 쓰러져 하반신 마비가 된 거라고 했어. 그때 나도 의심하지 않고 네 시어머니를 몇 마디 위로해 주었지. 박 여사님은 직접적인 증거를 보지 못하셨지만 그분이 제공한 이 단서는 시어머니의 하반신 마비가 분명 정훈 씨와 관련이 있다는 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 여사님, 이 일은 제게 너무 중요해요. 재판에서 저를 위해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정훈 씨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여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증언해 줄 수 있어. 그건 내가 증언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벌써 15해나 지났는데 내 말이 유용할까? 저는 서둘러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내 말이 유용해요. 네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증언할게. 지은 씨, 걱정하지 마. 네가 시어머니를 15해 동안 모시고 그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했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게. 박 여사님 댁을 떠난 수연 씨와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당시 진료 기록을 열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은 진료 기록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15해 전의 진료 기록은 이미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제 마음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수연 씨는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적어도 우리는 박 여사님의 증언이 있잖아.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당시 시어머니를 돌보던 간병인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 당시 간병인이 누구였는지 기억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기억해. 그때 고용한 간병인은 유씨 성을 가진 분이셨고 모두들 유 간병사님이라고 불렀어. 그분이 시어머니를 3달 동안 돌보다가 집안 사정으로 그만두셨지. 하지만 벌써 15, 집안 사정으로 그만두셨지. 하지만 벌써 15. 단서가 하나 더 있으면 희망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우리가 이웃들에게 물어봐서 유 간병사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어. 다음 며칠 동안 시은 씨와 저는 이웃들에게 유 간병사님의 행방을 묻는 동시에 정은 씨와 수미 씨가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심지어 시어머니의 돈을 횡령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와 함께 마트에서 일했던 동료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제가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자주 휴가를 내었고 월급의 대부분을 시어머니께 썼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또한 시어머니의 예전 은행 통장을 찾아냈는데 거기에는 시어머니께서 하반신 마비가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500만 원의 예금이 인출되었고 인출인 서명은 정훈 씨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훈 씨는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예금까지 몰래 인출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이 증거들의 유 원장과 박 여사님의 증언까지 더해지면 저는 반드시 정의를 되찾고 정훈 씨와 수미 씨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연 씨와 제가 증거 수집에 바쁜 와중에 정훈 씨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정훈 씨의 목소리는 매우 험악했습니다. 지은 씨, 혹시 뒤에서 무슨 짓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경고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 당장 접어.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훈 씨, 저는 그저 제 것을 되찾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과 수미 씨가 재개발 보상금을 독차지하고 저를 내쫓았으니 당신들이야말로 천벌을 받아 마땅해요. 당신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예요.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예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정훈 씨가 이미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훈 씨의 전화를 끊은 후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정의를 되찾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의 협박은 오히려 그의 불안한 심리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정훈 씨가 저를 협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언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왕 변호사님은지 여쭤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거들은 우리 소송 청구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과 협상하여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보니 왕 변호사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적으로 협상하여 제 몫인 4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소란을 감당하기 힘드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왕 변호사님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왕 변호사님은 곧 정훈 씨에게 연락하여 협상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전에 살던 낡은 집에서였습니다. 협상 당일 저는 수연 씨와 왕 변호사님을 모시고 낡은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훈 씨, 수미 씨, 그리고 시어머니 모두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곳을 보자 정훈 씨와 수미 씨의 얼굴은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냉담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도 좋지 않았습니다. 왕 변호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훈 씨, 수미 씨, 김정란 어머님. 오늘 저희가 온 것은 재개발 보상금 분할 문제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의뢰인인 지은 씨는 조민준 씨의 합법적인 아내로서 조민준 씨 명의의 주택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재개발 보상금의 절반인 4억 원입니다. 왕 변호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미 씨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4억 원이에요? 이 재개발 보상금은 전부 우리 집안 거예요. 지은 씨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여자는 그저 남의 집 사람이니 한 푼도 나눌 자격이 없어요. 정훈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 집은 조 씨 가문의 재산이야.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이렇게 오래됐으니 지은 씨는 이미 조 씨 가문의 사람이 아니야. 그 여자는 어떤 것도 상속받을 자격 없어. 왕 변호사님, 제가 충고하는데 여기서 그 여자를 도와 억지 부리지 마.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변호사님까지 함께 고소할 거야. 왕 변호사님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정훈 씨, 수미 씨, 진정하세요. 말씀하실 때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은 씨와 조민준 씨는 합법적인 부부였고 조민준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지은 씨는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왕 변호사님은 서류철에서 유언장을 꺼내 정훈 씨와 수미 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조민준 씨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이 유언장에는 조민준 씨의 서명과 지장이 있고 증인 서명도 있어 합법적이고 유효합니다. 정훈 씨와 수미 씨는 유언장을 받아 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차 있다가 점차 놀라움으로 변했고 마지막에는 당황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미 씨는 심지어 손까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럴 리 없어. 이 유언장은 분명히 위조된 거야. 민준이가 어떻게 집을 그 여자 같은 남의 집을 그 여자입니다. 위조되었는지 아닌지는 필적 감정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 변호사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유언장의 진실성에 이의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유언장을 위조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훈 씨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유언장을 한번 보시고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겨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른다. 민준이가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나에게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모르신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는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절반을 저에게 남겼는데
정말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에게 숨기고 재개발 보상금을 잔금을 전부 아주버님께 주려고 하셨던 건가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시선을 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모른다. 이 유언장은 분명히 위조된 것이다. 그들이 여전히 변명하는 것을 보자서는 서류철에서 시어머니의 은행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 이것을 보세요. 이건 시어머니의 은행 통장이에요. 여기에는 시어머니의 은행 통장이에요. 여기에는 시어머니의 생지 얼마 되신지 않아 500만 년간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생사를 돌보지 않아 500만 년간 원의 예금이 인출되었고 인출인 서명은 조정원 씨의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버님, 제가 여쭤볼게요. 아주버님은 그렇게 효심이 깊은 사람인가요? 정훈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 증거를 찾아낼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돈을 인출한 건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었어. 어머니 병원비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시 병원비는 전부 제가 냈어요. 아주버님은 어머니 병원비는 전부 제가 냈어요. 아주버님은 어머니 병원비 납부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나요? 그는 제가 지난 몇 년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자주 휴가를 내었고 월급의 대부분을 어머니께 썼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아주버님은요? 아주버님은 어머니의 예금을 인출한 것 외에 무엇을 했나요? 정훈 씨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미 씨는 상황을 보고 서둘러 거들었습니다. 설령 정훈 씨가 그 돈을 인출했다고 해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는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어요. 지은 씨, 여기서 유난 떨지 마. 처분할 권리요? 왕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미 씨, 말씀 조심하세요. 김정란 어머님은 당시 비록 하반신마비였지만 의식이 또렷하셨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조정훈 씨는 김정란 어머님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분의 예금을 인출하여 이미 김정란 어머님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김정란 어머님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김정란 어머님께서 문제를 삼으신다면 조정훈 씨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왕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자 시어머니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분은 정훈 씨를 한번 보셨고 눈빛은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훈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계속 손을 비비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왕 변호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상황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조민준 씨의 주택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4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입니다. 저는 당신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4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지은 씨에게 넘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들은 4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내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며 심지어 김정란 어머님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해 더 많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훈 씨와 수미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서로의 눈에서 당황함을 보았습니다. 수미 씨는 또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정훈 씨가 막았습니다. 정훈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흘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상의한 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 변호사님은 저를 보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사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흘 후에 저희는 다시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당신들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고 우리는 몸을 돌려 낡은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오자 수연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잘 됐다. 그들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섰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도 매우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 앞에서
유리한 위치에 선 첫 번째 순간이었고 제 반격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4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그렇게 쉽게 저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이미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제 증거가 유효하고 제 반격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왕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 그저 두려워할 뿐, 정말로 협상에 동의할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상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를 위조하거나 계속해서 당신을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안전에 주의하고 그들과 단독으로 만나지 마세요.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연락하면 그들의 말을 쉽게 믿지 말고 즉시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수연 씨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매우 흥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반격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고 많은 어려움과 좌절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버틸 것입니다. 저는 정의가 늦을지언정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고 믿습니다. 정은 씨와 수미 씨가 제게 빚진 것을 저는 반드시 하나하나 되찾을 것입니다. 다음 4일 동안 정은 씨와 수미 씨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분명히 대책을 상의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와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며 앞으로 있을 소송에 대비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수작을 부리더라도 제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왕 변호사님의 도움, 그리고 수연 씨와 박 여사님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금세 지나갔습니다. 정은 씨와 수미 씨는 예상대로 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넷째 날 아침 일찍 왕 변호사님, 수연 씨와 함께 다시 낡은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은 씨와 수미 씨는 집 안에서 무엇인가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매우 좋지 않게 변했습니다. 수미 씨는 자리에서입니다. 수미 씨는 자리에서입니다. 수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상의를 끝내집니다. 우리는 아직 상의를 끝내지 못했어요. 만약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정은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4억 원은 너무 많아. 우리는 최대 1억 원밖에 줄 수 없어. 네가 동의하면 지금 바로 돈을 송금해 줄게.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 1억 원이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은 씨, 제가 만만해 보여요? 이 집의 절반은 원래 제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재개발 보상금은 4억 원이에요. 단 한 푼도 덜 받을 수 없어요. 지은 씨, 너무 탐욕스럽지 마. 1억 원도 적지 않아. 너 같은 과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뭐 하려고? 만족하고 그만둬.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나를 15 태동안 모신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1억 원이면 네 남은 평생을 살기에 충분할 거야.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이 1억 원을 받고 잘 살아라. 시어머니의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보자 제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분이 정은 씨 부부 편을 들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란을 피우고 안 피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 합법적인 권리예요. 4억 원, 단 한 푼도 덜 받을 수 없어요. 당신들이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만나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왕 변호사님이 저를 붙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잠깐만요. 사실 오기 전에 제가 이미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어차피 법정까지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으니까요. 주민센터 직원들이 이미 아래층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민센터 조정회의에서 모든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왕 변호사님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주민센터 조정회의에서 모든 것을 분명히 말하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진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정훈 씨 부부의 진면목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훈 씨와 수미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얼굴에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주민센터의 조정실로 향했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도 있었고 몇몇 이웃들도 있었죠. 박 여사님도 와 계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조정회의가 시작되자 주민센터 장 주임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지은 씨와 조정은 씨, 수미 씨, 그리고 김정란 어머님 사이의 재개발 보상금 분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들 냉정하게 상황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 주임님의 말이 끝나자마미 수미 씨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장 주임님, 반드시 견을 들어주셔야 해요. 이 재개발 보상금은 원래 우리 조씨 집안 거예요. 지은 씨는 그저 남의 집사람이니 한 푼도 나눌 자격이 없어요. 그 여자는 지금 우리 돈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정우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장 주임님. 지은 씨가 저희 어머니를 모신 것은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4억 원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최대 1억 원밖에 줄 수 없는데 그 여자는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요. 당신들 거짓말하지 마.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저는 당신들 돈을 가로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4억 원은 제 합법적인 권리예요. 장 주임님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한분하지 마세요. 한 분씩 말씀하세요. 지은 씨, 먼저 당신의 요구 사항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리철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언장, 시어머니의 은행통장 등 증거들을 꺼내 탁자 위에 하나하나 늘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장 주임님, 그리고 이웃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저와 민줄 씨의 혼인관계증명서예요. 이것은 저와 민줄 씨의 혼인관계증명서예요. 우리는 합법적인 부부였어요. 이것은 민줄 씨의 사망진단서예요. 이것은 민줄 씨예요. 여기에는 조정호 씨가 제 시어머니께서 하반신 마비가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의 500만 원의 예금을 몰래 인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는 유언장을 들어 장 주임님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 주임님, 이 유언장에는 민줄 씨의 서명과 지장이 있고 증인 서명도 있어 합법적이고 유효해요. 대한민국 민법 규정에 따르면 저는 민줄 씨의 합법적인 아내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집의 절반은 제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재개발 보상금은 4억 원이에요. 장 주임님은 유언장을 받아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몰려와 탁자 위의 증거들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수미 씨는 상황을 보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위조된 거예요. 분명히 지은 씨가 위조한 거예요. 위조되었는지 아닌지는 감정해보며 말 수 있습니다. 왕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증인도 있습니다. 박 여사님, 번거로우시겠지만 당시 보신 상황을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 여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장 주인님. 그리고 이웃이 말했습니다. 15해 전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지은 씨 집 앞을 지나가는데 집 안에서 정은 씨와 김정란
어머님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김정란 어머님께서 울면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김정란 어머님께서 하반신 마비가 되셨죠. 당시 정은 씨는 김정란 어머님께서 슬픔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되셨죠. 박 여사님의 말이 끝나자 이웃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국 김정란 어머님의 하반신 마비가 정은 씨와 관련이 있었다니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은 씨 정말 인간도 아니네. 자기 친어머니에게 손을 대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정원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안 그랬어. 우리 어머니는 슬픔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된 거야. 당신이 이호 간병사님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이호 간병사님의 이름을 듣자 정원 씨와 시어머니의 얼굴은 모두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정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당시 시어머니를 돌보던 간병인 이호 간병사님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사흘 동안 수연 씨와 저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이호 간병사님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호 간병사님은 제 사연을 듣고 저를 매우 동정하며 자진해서 저를 위해 증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호 간병사님은 탁자 옆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장 주임님, 그리고 이웃 여러분. 저는 당시 김정란 어머님을 돌보던 간병인 이호 간병사입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김정란 어머님의 하반신 마비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조정은 씨가 밀쳐서 넘어져 발생한 것입니다. 거짓말이야. 정은 씨는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 이웃 간병사님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서둘러 그를 막았습니다. 장 주임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주임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손을 대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정원 씨는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유 간병사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피 묻은 입으로 사람을 모함하는지 아닌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당시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다투는 소리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달려가 보니 김정란 어머님께서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조정은 씨는 옆에 서서 얼굴이 매우 안 좋았죠. 김정란 어머님은 그때 너 왜 물에게 말을 밀쳤니? 라고 말씀하신지요. 그분에게 이 일을 발설하지 않으면 도정은 씨는 심지어 그분에게 이 일을 발설하지 않으면 저는 당시 조정은 씨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유 간병사님의 말은 마치 폭탄처럼 조정 씨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은 씨를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훈아,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시어머니께서 인정하자 정은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미 씨도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 옆에 숨어감이 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장 주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은 씨, 수미 씨, 김정란 어머님. 이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지은 씨는 조민준 씨의 주택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4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입니다. 조정우 씨, 당신은 김정란 어머님의 예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란 어머님을 하반신 마비로 만들고 심지어 그분을 협박하여 이 일을 발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이미 법을 어긴 것입니다. 저희는 지은 씨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김정란 어머님도 조정은 씨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웃들도
정은 씨와 수미 씨를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은 씨와 수미 씨를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은 씨, 정말 인간도 아니네. 자기 친어머니까지 해치다니.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수미 씨도 좋은 사람은, 수미 씨도 좋은 사람은 눈앞에 이 광경을 보며 제 마음속의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15해의 제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은 정은 씨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수미 씨를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조정회의가 끝난 후 정은 씨와 수미 씨는 이웃들의 눈에 길거리 쥐처럼 비쳤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4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 줄기 요행을 바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헛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방청하러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저는 유언장,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시어머니의 은행통장, 박 여사님과 유 간병사님의 증언,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가 시어머니를 돌본 영수증과 간병 기록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철통 같은 증거 앞에서 정훈 씨와 수미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훈 씨는 시어머니를 밀쳐 하반신 마비를 초래한 사실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유 간병사님의 증언은 명확하고 강력했고 박 여사님의 말씀도 서로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법정에서 비록 망설였지만 결국 당시 정훈 씨에게 밀쳐졌던 일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님은 결국 저희의 증거를 채택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끝에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째, 조민준 씨가 작성한 유언장은 합법적이고 유효함을 확인한다. 지은 씨는 해당 주택의 절반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재개발 보상금은 4억 원이다. 조정은 씨는 판결 효력 발생 후 15일 이내에 4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지은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둘째, 조정은 씨는 김정란 씨의 500만 원 예금을 횡령한 바 판결 효력 발생 후 15일 이내에 김정란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셋째, 조정은 씨는 김정란 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김정란 씨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200만 원의 부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판결을 듣는 그 순간 저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15태의 억울함과 헌신이 마침내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봐지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의 이웃들도 일제히 박수를 치며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훈 씨와 수미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미 씨는 항소하려고 했지만 정훈 씨가 막았습니다. 그는 항소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그저 자신들만 더 난처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판결 효력 발생 후 정훈 씨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4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과 500만 원의 예금을 해당 계좌로 순순히 이체했습니다. 그가 매월 지급하는 200만 원의 부양비도 제때 시어머니의 은행카드에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수미 씨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원 씨의 의지를 잃었고 이전의 일들 때문에 이웃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한때 제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사과하고 제가 돌아와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거절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15태 동안 모시며 진심을 다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저를 남의 집사람 취급하고 모든 것을 아주버님 것을 아주버님 것을 아주버님 것을 우리 사이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주버님께서 주시는 부양비가 있으니 간병인을 고용해서 어머니를 돌봐드리도록 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남은 길은 그분 스스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4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내에 넓고 밝은 방 3칸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남북향이라 채광이 매우 좋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저는 집을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몄고 모든 구석구석에 집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수연 씨와 각 여사님 모두 저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새 아파트를 보며 수연 씨는 웃으며 수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보며 수연 씨는 웃으며 과잼됐네.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트 판매원 일도 그만두고 받은 돈의 일부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람됨이 성실하고 사업도 정직하게 운영해서 사업은 점점 더 잘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끼고 살지 않았습니다. 예쁜 옷을 사 입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여행을 다니며 바깥 세상을 보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수미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값싼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으며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눈빛은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이웃들에게 들으니 정원 씨는 남은 4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후 집을 사지 않고 주식 투자에 썼다고 합니다. 결과는 운이 없어서 몽땅 날려버렸다고 하더군요. 수미 씨는 그와 크게 다투었고 두 사람은 매일 싸우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생계를 위해 정은 씨는 공사장에 정은 씨는 공사장에 정은 씨는 한편 시어머니는 정은 씨가 매월 지급하는 200만 원의 부양비로 간병인을 고용해 돌봄을 받았지만 간병인은 아무래도 친척만큼 마음을 쓰지는 못했고 그저 형식적으로 돌볼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종종 혼자 창가에 앉아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눈빛은 공허했고 매우 외로워 보였습니다. 가끔 그분은 집 한 이를 짚고 천천히 예전에 살던 낡은 집 근처로 가서 이미 폐허가 된 집 근처로 가서 어떤 사람들은 제게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불쌍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오늘날의 비참한 최후는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초 저에게 조금만 더 잘해주고 재개발 보상금을 공정하게 분할했다면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만의 집이 생겼고 저만의 사업이 생겼습니다. 제 곁에는 수연 씨와 박 여사님 같은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 주변을 맴돌며 억울해도 몰래 울기만 하던 지은이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지은입니다. 가끔 저는 민준 씨와의 결혼 사진을 꺼내봅니다. 사진 속 그의 다정한 미소를 보며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민준 씨, 보고 있어요? 제가 마침내 우리 것을 되찾았어요. 제가 마침내 좋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 자신을 잘 돌보고 잘 살 거예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제 몸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뜻하고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마땅한 벌을 받았고 저 또한 이 길고 긴 싸움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나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유형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